현재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장 SS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SOS 도와드릴 테고요. 네. 요즘은 구조대보다는 사실 저희가 올라간 종목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 페노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10% 넘는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는데 그 실적 기대 배경은 역시나 뭐 운임지수의 상승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BDI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네. 뭐 평균치만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2분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벌크선의 역마진 효과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본격적인 실적 호조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BDI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벌크선 관련된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어제 그 뭐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재에 대한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뭐 컨테이너보다는 벌크선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HMM이 올라올 때 페노션이 좀 더디게 올라오다가 요즘에 다시 역전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마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HMM이 막 주구장창 오를 때 사실 페노션의 주가도 움직이긴 했지만 뭔가 막혀있는 듯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페노션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장을 뚫어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미 여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뭐 건설, 기계 뭐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다 올랐거든요. 페노션의 경우에도 이 해운주들의 경우에도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물동량 증가는 당연히 예상되는 건데 이게 네. 근데 뭐 단순히 어제 그 합의안 자체를 보면 1조 2천억 달러를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뭐 도로, 교량, 뭐 전력, 교통, 뭐 전기차 뭐 미국 가보신 분들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네. 뭐 되게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 1990년대, 80년대 보는 듯한 지역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약간 그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8년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오늘 시장이 되게 핫하게 미국 시장도 올라오고 우리 시장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원자재 수요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원자재들은 주로 이제 벌크선에 담아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철강석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 뭐 이제 기타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엔 물동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운임지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한 8.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8,13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외국인 기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페노션인데 이 천장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럼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정답일까요? 일단 뭐 지금은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긴 하지만 네. 뭐 일단 상승 추세를 탔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뭐 오늘 뭐 한 8,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당분간은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빠지면 더 사실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저는 아마 8,0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밑으로 빠지면 좀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높을 때는 따라붙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만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9,000원, 뭐 2차 목표가는 한 10,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단계 한 단계 잡아보실 타이밍이 된 것 같고 그럼 이 페노션의 급등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면 이 해운주의 강세를 좀 이어받을 수 있는데 아직 덜 간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대안주가 있을까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철강주도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주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번 픽아웃을 해서 사실은 지금은 좀 옆으로 횡보, 뭐 박스권 정도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먼저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저는 조선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게 조선이요? 보면. 예, 그러면 어차피 물동량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뭐 향후 뭐 물론 배는 이제 건조를 하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 3년. 그러면 2, 3년 뒤에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게 보면 현대 미포조선이 아마 저는 가장 대안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대 미포조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페노션 놓치신 분들은 한번 다른 조선주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HMM보다 오늘은 페노션이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두산중공업보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주목해볼까 한번 저희가 꼽아봤어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굴삭기도 많이 팔아야 되고 기계주들도 훈풍을 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꼽아봤는데 어떠세요? 근데 뭐 기계주랑 관련된 미국발 훈풍으로 관련된 건 뭐 자회사인 네. 두산 밥캣 정도가 맞아요. 있겠죠. 근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건설기계 쪽으로 약간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뭐 보면 뭐 두산인프라코가 사실은 뭐 지금 분할 합병 뭐 이런 것들 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뭐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그 부분을 약간 좀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기계 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골라볼 수 있는 게 딱 대장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굴삭기 시장을 본다면 현대건설기계가 조금 더 미국 시장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시장에 밀접하게 되는데 이 두 회사의 강점을 비교해 보자면 차사님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끌리세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두 회사가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 그렇네요. 지금 예. 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나요?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오히려 이제 인적 분할이랑 물적 뭐 분할 합병 이제 이거를 좀 염두에 주실 게 필요한데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두산인프라코어를 뭐 사업회사랑 뭐 본업인 그냥 지금 그 사업회사랑 그다음에 투자회사로 나누겠다라는 거고요. 투자회사 밑으로 두산마켓을 넣고 그거는 이제 두산중공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지금 굴삭기 사업 부분만 매각이 돼서 현대인프라코어로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까지 해서 사업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하는 뭐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사업회사로서의 그 가치가 이제 사실은 근데 분할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미리 사놓으셔서 받으실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일부 사놓으시고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하실 거면 네. 현대건설 기계를 사놓으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인프라코어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이라도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분할과 합병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6월 29일 날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네. 일단 7월 21일 날 재상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간 뭐 매매를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간.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 일부와 그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사업 부분 회사의 그 주식을 따로 분리해서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후에 사실은 뭐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전략, 그러니까 미리 사신 분들은 분할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지금 안 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보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네. 지금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접근하기보다는. 접근해서 묶이는 것보다는 좀 뭐 나중에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장님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사무실 둘 다 인프라 투자 수혜 주잖아요. 네. 뭐 건설, 뭐 조선, 해운, 철강 그리고 기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비중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두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쪽 분야가 대부분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인프라 투자가 사실은 투자안이 확정되고 뭐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세게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내일부터는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좀 떨어지고 이런 네.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주 섹터랑 이쪽 섹터는 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저쪽 성장주 섹터를 조금 더 늘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저희 마침 또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카카오를 사야지 생각할 때 사야 했는데 어제 오늘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마침 또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경기 민감주 포트 비중을 지금 덜고 성장주 이야기하셨는데 카카오는 좀 논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카카오도 그 성장주에 포함시킬까요? 지난번에 여기서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카카오는 저는 저 같은 매도를 하고 그 돈을 차라리 네이버를 사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노박이 있으시네요. 네이버도 최근에 카카오 따라서 올랐는데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이에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네이버가 훨씬 더 싸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주사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이버는 자회사가 상장한 게 없죠. 아. 모든 가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따지면 카카오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비싸고 뭐 네이버는 지나치게 싸졌다. 뭐 예전에 제가 같이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라야 된다. 오늘 안 그래도 뭐 문카이님도 그렇고 하하하님도 그렇고 다들 카카오를 눈여겨만 보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네이버와 인터넷이 같이 좀 밀린다면은 이건희 사장님이라면 차라리 네이버가 밸류에이션 측면 쪽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황실 TK케미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학주 내에서 정말 유일하게 선방 중인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석유화학주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대장인 롯데케미칼도 빠지고 금호석유도 빠졌는데 효성 TNC랑 TK케미칼은 좀 버텨주고 있어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TK케미칼이나 효성 뭐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관련된 회사들은 약간 좀 범용보다는 약간 특수한 어떤 한 분야를 좀 하고 있죠. 스판덱스 스판덱스를 쪽이, 네. 한다든지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병을 만드는 재료인 페트칩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 페트병을 활용해서 뭐 원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옷을 하나 갖고 있는데 페트병을 그 재활용해서 만든 옷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런 원단을 만드는 사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TK케미칼이 올라온 거는 그런 친환경 이슈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뭐 요즘에 대세인 ESG와 맞는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가에 좀 더 요즘에 탄력을 주는 거는 해운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TK케미칼이 자회사 그러니까 SM.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주목을 더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금호석유처럼 이제 범용 쪽이 아니라 스판덱스라는 장점이 있고 여기 또 SM상선의 그 지분 보유로 인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했어요. 그럼 TK케미칼은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요? 가격 전략, 투자 의견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오늘도 거의 지금 보시면 지금 네. 뭐 차트의 움직임도 보면 아까 저희가 좀 전에 페노션 본 것처럼 움직였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고점을 좀 치고 내려오는. 조정받았다가. 그럼 결국에 이제 해운지랑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은 SM 상선 지분을 29.5%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상장 예정인데 뭐 1조에서 적어도 뭐 2조 5천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쪽에 대한 그런 가치 그다음에 상장 회사인 대한해운도 지금 한 11.8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랑 같이 엮여서 좀 올라가는 대한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저는 8,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다 걸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TK케미칼 이야기하니까 롯데케미칼 전망도 같이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그 범용 쪽에 있는 금호석이나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이건 사장님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 화학의 원자재가 원유죠. 네. 예, 유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반영이 늦어지면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그러죠, 마진폭이.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돼서 또 다시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어요. 저희 마지막 상황실 SKI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저는 이 차트를 보니까 하이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이브랑 SKIT 둘 다 정말 화려하게 상장을 했지만 사실 실망이 더 컸고 그 이후로 이거 어떻게 했는데
다시 본업의 가치를 찾아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특히 이제 큰 종목들일수록 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네. 사실은 너무 고평가받아서 올라갔다가 사실 뭐 이제 상장하자마자 물량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좀 지나려면 보통 이제 3개월은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SK IT 같은 경우 아직 3개월도 안 됐죠. 아직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촉매제가 됐던 게 ETF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올랐죠. 그럼 수급이 붙었겠네요. 네, 수급이 붙었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뭐 최근 상승은 기관 쪽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다 소재부터 셋업체까지 다시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죠. 네. 그거와 같이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리마켓에서는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는 회사지만 지금 밸류상에 사실은 얼마를 줄 거냐, 맞아요. 곱하기 PER을 몇 배를 할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실적이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밸류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목표가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들을 상향했습니다 벌써. 네. 벌써 그 16만 원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단순히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런 탄력으로 가면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가지 않겠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환불해달라 이런 어로까지 생겼는데 하이브가 갖고 있는 본업에 다시 또 집중을 하면서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걸 보면서 믿고 투자한 분들은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SKIT도 그럴 수 있는지 저희 어떤 분이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요. 슬금슬금 올라서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SKI 테크놀로지 하이브처럼 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보죠. 일단 뭐 하이브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둘 다 밸류에이션 문제죠. 사실은 둘 다 너무 비싸다.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비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눌려 있었다가 뭐 오히려 이제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온 게 하이브고 네. 그다음에 이제 SKIT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이제 그 2등, 3등 업체에 비해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글로벌리하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목표가가 16만 원대에 있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상향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다시 그러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주가가 먼저 가고 목표가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가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또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IT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수급과 함께 주가 분위기 한번 챙겨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